트리거가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때는 뭐 1900이 아니라 그 이하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지금은 주가를 보면 안 돼요. 기업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다음 호황장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냐? 유튜브 채널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인데 전인구경제연구소 소장님 채널은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이 불황 잘 버티는 비법 뭐예요? 경기 방어주죠. 왜 방어지죠? 채널 성격상 호황장에는 조회수 잘 안 나와요. 저도 하락장에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한 2년 동안 패턴을 보니까 네. 증시가 떨어지는 날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좀 채널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식료품주 같은 건가? 그래서 아마 다시 이제 호황장이 오면 또 그때는 또 아마 또 조회수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불황장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코스피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2155, 코스닥 672. 한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떨어지는 범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냥 오르고 떨어지고를 많이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반도체가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2차 전지 섹터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으면 진짜 2천을 깼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매도권까지 보고 있는데 뭐 좀 시장의 분위기가 뭐 사람들이 다 아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요즘 진짜 없어요. 뭐 지금은 상승 얘기하면 욕을 먹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1년 전, 1년 반 전이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반. 그때는 하락 얘기하면 욕을 먹어요. 그냥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하락을 할 때는 하락 이야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하고, 그때 이제 상승할지도 모르겠어라 얘기하면은 오히려 또 욕을 먹고. 그때가 삼성전자가 막 9만 원대 막 그때 말한 그쵸. 거죠. 뭐 삼성전자 떨어진다, 코스피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은 또 오를 수 있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결국은 대중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2100이라고 하면은 이상하다, 2007년에도 2100 아니었었나? 이제 대체 왜 계속 2000이지? 제자리 걸음이에요. 지금 15년째. 이런 거 보면 진짜 한국 증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말은 아니야. 진짜. 경기 민감주가 다 대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2000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또 3000을 또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2000 밑으로 내려가면은 슬슬 매수할 때가 돼갔구나. 이제 그럼 이제 사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가매도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가매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금리 인상이 너무 과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군대 갔을 때 저기 선착순 달리기 해본 적 있어요? 했죠. 제가 선배일 겁니다, 군대에서. 그렇죠. 02년도에 가서 04년도 제대 강원도 제2포병여단. 저는 이제 이제 장교로 가는 바람에 아이고 선배님. 저 늦게 갔어요. 근데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해병대랑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해병대 장교들이랑. 근데 해병대 장교들 보니까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는데 저희 태릉 선수촌 출신들인 거예요. 국가대표 뭐 선수들, 양궁 선수 이런 선수들. 셔틀런을 하거나 그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뛰어요. 근데 이제 그 해군 장교들부터 이제 서서히 탈락을 해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금리를 계속 올려요. 미국은 그냥 여유 있게 뛰어요, 지금. 근데 나머지 나라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거 못 견딘다. 그런데 이제 셔틀런 뛰어보면 알겠지만 삑삑이라고 하거든요. 딱 뛰고 오면은 뛰고 오면 삑인데 지금 다음 벙커 뛰면 난 탈락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또 올린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일본이랑 영국은 GDP 3위, 5위 국가들이 벌써 뻗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제 큰일 나. 더 이상 안 돼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 번 더 가야지, 이제 자이언트 한 번 더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좀 되게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영국도 지금 뭐 연기금 중에 일부는 지금 뭐 마진콜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부채 레버리지 투자했다는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이제 그때 그 약간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지금 은행들도 알아봤더니 시중 대출이 어떠냐면,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 마진을 챙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역마진 보면서 그냥 대출을 내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게 지금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증시 2000 깰 수도 있다. 어느 증권사에서는 1920 전망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있냐 없냐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트리거라고 해서 2007년에 이미 벌써 그때 베어 스턴스가 파산을 했었지만 2007년 10월에 파산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동안 문제 없다라고 시장이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2008년 9월 그때 이제 그냥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리먼이 파산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트리거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하나 큰 게 파산하진 않았어요. 그냥 지금 다 어떻게 견뎌내고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 큰 거 하나 파산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는 뭐 1900이 아니라 그 이하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거고. 트리거가 있으면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아직은 트리거가 없다. 근데 이 트리거가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그게 한 타임 쉬고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8월 달에 올리면 9월 달에 나오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올린 금리가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영향을 줘요. 지금 이제 9월 끝났는데 지금부터 벌써 죽겠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9월 달에 금리 또 올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게 11월, 12월에 누적으로 계속 쌓여나가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뭔가 어디선가 팡 하고 터질 건데 그게 터지기 전에 얼추 수습을 하고 끝낼 거냐. 아니면은 셔틀런에서 이제 뭐 굵직한 선수들 다 자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 올릴 거냐. 예,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금리 인상은 이제 올해 4분기, 지금 10월, 11월, 12월 몇 번 남았죠? 미국 기준으로 2번 남았어요. 2번. 예, 한국도 2번 남았어요. 한국도 2번 남았고 어느 정도 미국도 이번에 할 거라고 보세요? 11월이 0.75가 원래 많았었어요. 점도표 나왔을 때. 그런데 갑자기 좀 많이 떨어졌어요. 0.5를 할 확률이랑 0.75를 할 확률이 거의 반반에 가까워졌어요. 전망이 말하는 거죠? 예, 전망이. 근데 점도표에서 또 보면은 이후의 전망을 보면 12월 달에는 다시 또 0.75를 한 전망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까지 4.5를 할 전망이 이제 가장 주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견디겠죠. 국대 출신 선수들이야 셔틀런을 견디겠죠. 이제 한국이라던가 뭐 지금 뭐 영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라던가 여러 나라들 중에 누가 자빠질지 모르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을 인하까지는 기대하지는 않고 한 타임만 쉬자. 그러면 한 타임 쉬고 올라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어제 또 증시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물가가 잡혀야 그럼 뭐 한 타임만 쉬고 뭐 금리 인상을 좀 뭐 천천히 간다던가 속도를 떨어뜨린다던가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속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꼭 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가 잡힐 거라 벌써 어때? 뭐 난 이제 CPI 지수 이제 4분기 또 예. 10월, 11월, 12월도 나올 텐데. 저는 잡힌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연말 12월 CPI쯤 됐을 때는 잡힐 거예요. 계속 이제 떨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가라던가 뭐 이제 곡물이라던가 이런 것들로는 잡혀가는데 안 잡히는 게 지금 이제 렌트비라던가 주택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 CPI 구성 요소에서 100%로 보면은 렌트비가 7%, 주택 가격이 27%.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계산해서 간주 임대료로 집이 20억이면 월세가 얼마 정도 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를 만드는 게 27%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는 신호랑 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CPI가 잡혔습니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인 거고 CPI가 안 잡히네요 그러면 경기가 아직 침체로 안 가고 있네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연준이 지금 말하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제가 박살 날 때까지 하겠다라는 뜻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비관론이 지금 득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어쨌든 감에도 구간이라 말씀하셨고, 예. 지금 이제 소장님은 주식 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이제 또 시청자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 지금 주식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지금은 감망하자. 그때 제가 6월, 7월에 6월에 탈모 갔었어요. 그때 와서 미용실에서 조용히 이제 귓속말로 흑채를 좀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뿌려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네. 한번. 좀 이제 메꿔진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이제 반등장이 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머리가 다 났고 지금 다시. 그때 이후로 좀 다음 달도 좀 빠질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좀 대량 매수를 하고 현금 비중을 거의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이랑 투자를 동시에 하니까 투자에서 현금이 소진됐지만 사업에서 현금 흐름이 또 계속 캐시가 또 들어오잖아요.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또 비축하고 있어요. 다음번 총알을 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침체가 가장 지표상으로 제일 나쁜 건 내년 1분기 보고 있거든요. 1분기. 예. 그 1분기가 제일 나쁠 것 같은데
선반영을 얼마나 해줄 거냐를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다 통과하는 걸 보고 주가도 같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좀 선반영을 해서 먼저 올라갈 거냐. 반도체를 보면 되는데, 반도체가 좀 주가가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릴 때 아마 다른 경기 민감주보다 반도체가 제일 빨리 오르니까 예, 그때가 아마 좀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진 거를 또 팔기도 애매한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네. 물리신 분들은 팔지는 말고. 그쵸.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분들은 사지는 말고. 근데 그쵸.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잘 안 돼요. 그게 막상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제 장대 양봉이라는 그 붉은 기둥 하나 보는 순간 멘붕이 빠져요. 이게 뭐지? 벌써 반등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손가락이 벌써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원래 이제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은 이제 거의 0% 됐다는 거네요. 지금 사업소득에서 벌고 있는 걸로 들어온 거 빼고는. 그쵸. 이제 다시 한 10% 정도 채워진 것 같은데. 여기서 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예. 그 돈을 버는 게 세 가지라 하잖아요. 예.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이제 투자소득인데 예.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꼭 두 개는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중에서 근로, 사업, 투자에서 사실 사업소득이 되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그거는 조금 이례적인 거라서 제 생각에 어쨌든 근로와 투자 두 가지를 하든 아니면 뭐 정말 좋으면 사업까지 하든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근로 사업 소득이 없으면 투자에서 많았죠. 물린 거를 이 멘탈이 아, 못 견뎠죠. 지금 멘탈을 이거 유지할 밀었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소장님도 지금 이게 좀 물려도 괜찮은 거는 내가 더 들어온 현금이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오를까 생각이 있는 건데 오를까 생각이 있어도 내가 지금 더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면 이 생활에서 밀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제가 워렌 버핏 전략을 그대로 쓴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전략을 쓴 건데요. 아마 지금 유명한 투자자 중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아본 투자자는 버핏밖에 없을 거예요. 1974년 그쯤이었는데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하고 막 한창 확장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은 거예요. 네.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식 팔지도 않고 보유한 주식 손실률이 33%가 날아갔었어요. 그럼 버핏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냐? 손절을 했냐? 뭐 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버핏 그 버크셔 회사의 소유를 보면은 본인들이 보유한 상장 주식도 있지만 그냥 아예 뭐 비상장을 100% 인수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100% 인수한 주식들은 자기의 사업부가 돼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된 거예요. 현금 흐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캐시플로우로 계속 댐을 쌓아 놓는 거죠. 그러고 어차피 손실난 주식도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가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주가는 회복이 되고 캐시플로우는 해서 돈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럼 이제 다음번에 또 뭐 인수하지 하면서 또 인수하러 찾아다니고 그런 방식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이랑 투자소득을 얼추 밸런스를 맞춰놔야지 이게 그 멘탈적으로 견디기도 좋고 다음번 타이밍에 내가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심리적인 회복이 돼요. 나 기다렸어. 상승장 됐을 때. 자, 그동안 모아둔 돈 출동 이러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원화채굴을 열심히 하시면 좀 좋겠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나아가서 이 원화채굴에서도 만약 가능하다면 네. 원화 플러스 달러 채굴까지 예를 들면 유튜버들은 달러 채굴이 가능한 직업인 그쵸. 거잖아요. 네.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달러를 채굴하는데 네. 또 강연을 나가거나 이제 작가로 책을 내니까 인쇄에 또 들어오거든요. 그건 또 원화 채굴인 거죠. 네. 근데 개인분들도 사실은 요즘에 자기 전문성을 활용해서 N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 채굴이 비트코인 채굴이 아니라 원화 채굴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저도 이제 거의 엔잡러다 보니까 추천드리는 거는 불안도 시간이 여유 있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맞아. 왜냐하면 깊어져. 시간이 많아지니까 불안해지고. 시간이 많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하면 우울로 갑니다. 근데 진짜 바쁘면요, 그 어플 열어볼 시간이 없어요. 한 번 열어봐요. 어휴, 망했네. 이러면서 다시 또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저는 이제 영상업을 하니까 그 골프 강의 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냥 골프장에 살았어요. 6월 내내. 그 땡볕에 그걸 찍으려니까 다 뻗는 거예요. 장비도 뜨거워서 막 중단되고 사람도 뻗어서 막 헉헉거리고 이제 그러면서 코스피 봐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런 거 있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장은 그러니까 약간 운동선수로 치면 비수기 같은 거. 상승장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빠르게 좀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지금은
멘탈이 더 중요한 시기라서 그동안 뭐 못 해본 가족들과 시간을 가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재무제표 공부를 좀 덜 해봤다라 그러면 재무제표 공부를 좀 해본다던가 좀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락장 얘기해주셔서 그럼 상승장과 달리 하락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투자해야 될까요? 하락장에는 투자를 해봤자 뭐 10개 중에서 9개 하면 다 잃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는 내가 어떤 기업을 고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기업 골라도 주가가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다음에 이 주식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지금 업황이 뭐가 제일 나쁜가? 네. 그럼 그 중에서 누가 1등인가? 그럼 얘가 좋아질 가능성은 과연 있는가? 뭐 리스크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하고 또 이제 그동안 상승장 때는 재무제표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회계적으로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는 애들인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현금 흐름표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하락장을 견디는 이유는 예. 언젠가 상승장이 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 그게 안 온다면 그냥 팔고 그냥 떠나면 되는 거니까. 자, 증시가 이제 언제부터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증시는 좀 이제 추세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트리거가 터졌을 때가 제일 확실한 신호일 것 같아요. 트리거, 예를 뭔가 들어 뉴스는 있어야 되는군요. 큰 은행이 부도가 났다라던가 네. 큰 국가가 디폴트가 떴다라는 거, 뭐 우리로 치면은 이탈리아급 정도는 디폴트가 떠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신호인데 문제는 그 신호가 나길 원하진 않는 거죠. 예, 실제로 뭐 그동안 금융의 역사를 보면은 트리거가 터질 때까지 연준은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선착순 달리기 해서 저 한 명 쓰러질 때까지 계속 시키는 거죠. 쓰러지고 나서야 내가 너무 과하게 했나? 이러면서 자 쉬어 이러고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트리거 없이 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인데 트리거가 터진다라고 하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반등장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런 게 좀 터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쵸. 근데 그게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그럼 저도 보유한 자산들이 손실을 보니까. 근데 트리거가 터지면 왜 그때 이후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연준이 이제 정책을 바꾸죠. 이거 너무 셌구나. 조교가, 빨간 모자가. 이거 애들 죽겠구나. 이러면 애들 다치는구나. 애들이 다치면 안 되겠다. 네. 예, 이제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을 중단. 예, 또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한다라던가. 대표적으로 2008년이라던가 2011년이라던가 그때 금융위기 때마다 패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유동성 공급을 했었어요. 돈을 더 확 풀어버려요. 근데 지금처럼 돈을 막 풀다가 이게 과하게 튀어올랐거든요. 유동성이 2021년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꺾어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유동성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잡힐 확률은 높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자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벌써 평균선을 뚫었어요, 밑으로.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올려야 될 핑계가 없는 거예요. 뭐 물가가 잡혔다라는 핑계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다시피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면서 안 나오고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결국은 트리거가 터지는 수밖에 없는데 다들 또 잘 버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가혹하게 올릴 거고 그럼 미국 부동산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트리거가 터질 가능성도 잘 봐야 되겠죠. 자, 최근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지 못하고 보유한 채 또 안절부절 못하고 후회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매매 판단인지 뭐 결국 질문 드린 건 지금 물린 주식이 있는 개인 투자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뭐 이게 물린 주식 있다 해서 지금 다 그냥 견디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닐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를 보면 안 돼요. 기업을 봐야 돼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주가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격을 보게 되면 불안하고 팔고 싶어져요. 근데 기업의 가치를 보게 되면은 조금 내가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어요. 유튜브 채널도 그래요. 뭐 먹방이라던가 이런 데도 보면은 힘든 시절이고 여행 유튜버들 보면 또 힘든 시절이 있어요. 맞아요. 코로나 때 여행 유튜브 힘들었죠. 그러면 내가 그 힘든 건 맞는데 이 업계에서 내가 이 기업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가?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의 점유율을 가져갑니다. 다음 호황장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다음 호황장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냐?
그럼 다음 호황장이 과연 오는 업종이냐? 영원히 안 오는 업종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업종이고 그러면 죽은 자들의 점유율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냐? 예,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과연 이거를 파는 게 맞느냐? 대표적으로 태양광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죽었을 때 결국 이제 다 죽은 자들의 점유율을 끌어안은 몇 개의 업체들만 살아남았고 이제서야 신재생 시대가 도래한 거거든요. 그게 10년 걸렸습니다. 뭐 2007년부터 뜬다라고 했다 이제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닷컴 버블의 여러 가지 예. 다른 기업들이 무덤 위에서 올라온. 그렇죠. 죽은 자들 걸 다 걷어간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 항공사다 그랬을 때도 보면은 코로나인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예, 그리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닌데 호텔 같은 경우는 많이 죽었어요. 서울 안에서도 보면은 호텔들 다 철거하고 오피스텔로 바꾸고 네. 아 맞아. 예. 진짜 많이 바꾸죠. 그러면서 제가 호텔을 서울 몇 군데 보니까 벌써 그 객실료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호텔 살려고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서울에 촬영 때문에 잠을 자야 되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음번 호황장에는 호텔은 돈을 벌겠다. 구조조정이 끝났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 지금 불황장일 때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을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2019년에가 철강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던 시절이었었거든요. 이제 중국도 다 무너지고 보산철강이라는 거 하나 이제 걔네들 중심으로 재편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는 좀 잘 버텼고 유럽도 아르셀로미탈까지 다 뭐 부도가 나니 어쩌니 하던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거고 그러면 시장에 공급자가 줄었어요. 그럼 다음 호황장에서는 수요가 늘어요. 그럼 공급자는 쇼티지가 나요. 그럼 가격을 올리고 공장을 풀가동 돌려도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얘는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그 지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내가 그런 기업이 아니고 시체가 될 기업이 투자했다라 그러면은 예, 그거는 뭐 이미 애초에 판단이 틀린 거죠. 예, 그거는 팔아야 되겠죠.